이 공공재개발이 탄생함으로 해서 공공재개발의 정비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비 유형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가, 절차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차도는요, 먼저 후보지 공모 및 선정을 하게 되죠. 후보지 공모 및 선정, 현재 공공재개발 2020년 9월 21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70곳이 신청을 해서 1차 8곳, 2차 16곳이 지금 현재 선정이 돼서 총 24곳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공모 신청, 현재 공모 신청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공모 신청을 근거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지요. 그건 어디서요? 자치구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나서 후보지 추천을 하게 됩니다. 후보지 추천은 그 자치구에서 서울시의 주관 부서로 후보지를 추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후보지 선정 기준을 이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주관 부서에서요, 후보지 선정 기준을 한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해요?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하는 게 1차 후보지 공모 및 선정이 되겠죠. 현재 여기는 서울은 1차 8곳, 2차 16곳이 현재 지정이 돼서 합계 24곳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부적인 단계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단계, 1단계가 공모 및 선정이라고 하면은 2단계는 사업 시행자와 MOU를 맺고 그리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이 후보지 주민 설명회를 이제 하게 되죠. 주민 설명회, 거기에는 이제 계략적인 사업 계획과 비례율 이런 것들을 전부 설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추정 분담금까지도 이제 계략적이지만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데 이 양해각서, 이 MOU를 체결하고 SH나 LH와 주민 간의 이 협약이 체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단독으로 할 것이냐, 공동으로 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 다르죠. 단독으로 하게 되면은 3분의 2 이상, 면적 전체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공동으로 시행하게 되면은 과반수 동의면 되겠습니다. 공동으로 시행하면은 그다음 활성화 지구 신청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비용에 대한 지원 요청을 이제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하게 되고 이 활성화 계획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립이 되게 됩니다. 수립이 되게 되겠죠. 수립이 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3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3단계가 활성화 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정비 구역으로 의지한다. 자, 정비 구역 지정입니다. 지정이 된 것과 같다. 정비 구역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는 이러이러한 개발 방식에 의한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된다. 공공 재개발 방식이 진행이 된다. 진행이 되는데 바로 이러한 시구 합동 보고회,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 그다음에 의회의 의견 청취, 제일 중요하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활성화 지구로 결정 고시하는 겁니다. 활성화 지구로 결정 고시하게 되면은 활성화 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면은 우선 행정적인 지원, 인허가 간 지원, 용적률 상향, 그리고 또 사업비 지원, 이런 금융 지원, 제도적인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 지구로 지정이 되는 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착 진행이 돼서 이제 조합 설립이 될 때,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조합 설립이 이제 진행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요, 상당히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합 설립까지가 조금 이제 그 난항을 겪을 수 있겠지만은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은 이제 사업 시행 인가와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그리고 철거 착공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공공 같은 경우는 뭘 한다? 통합 심의를 한다. 통합 심의를 하면은 실제로 심의 기간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10년 걸리던 재개발 사업 자체가 5년 정도로 아주 크게 단축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 요인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LH나 SH에서 같이 이제 공동 사업이 되든 또 단독 사업이 되든 진행을 하다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규정이 적용이 된다든가 그리고 임대 아파트가 이제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민들과의 조그마한 갈등 물론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실제로 LH나 SH가 들어왔을 때 건설사의 품질 수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그나마 공공이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게 용적률 인센티브, 그다음에 통합 심의를 통해서 기간이 단축되는 인허가 과정이 단축되는 이런 가장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공공 재개발을 이제 상대적으로 사업이 이제 수익성이 나지 않아서 멈춰버린 사업장 또 실제로 전철역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공공 재개발을 진행함으로 해서 수익이 보전이 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재건축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철회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나타나겠죠.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을 살펴봤는데, 자,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렇다면 이제는 정비 유형이 과거에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유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소규모 주택 개발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이렇게 세 가지로 정비 유형이 나뉘게 되는데 이제 공공 재개발과 또 어떤 게 나왔죠? 이사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공공 재개발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의하면은 민간 재개발 전통적인 민간 재개발 요것이 이제 기존의 방식이죠. 여기에다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포함이 되면은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유형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나왔죠.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비 유형이 나왔고 이것이 조금 다르죠. 민간 재개발 방식과 재건축과 실제로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은 좀 다릅니다. 또 있죠. 이것이 바로 여기는 2020년 9월 21일 발표한 것이고요.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 재건축이 있습니다. 요거는 2021년 2월 4일 날 발표한 것이죠. 여기 아래는 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자,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있어요. 공공이 직접 시행한다? 토지의 모든 내 소유 권한을 갖고 있던 것을 어디에요? 공공으로 전부 소유권 이전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또 있어요. 복합 사업과 또 그 안에 이게 이제 일종의 역세권 개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도심 공공주택의 복합 사업이라는 건 뭐죠? 단순히 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겠지요. 예, 거기는 상가나 업무 시설이나 또 주택이 물론 중심이 됩니다만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유형이 되는데 이런 복합 사업이 있다. 또한 역세권 저층 주거지 개발, 저층 주거지는 빌라촌으로 이루어지는 역세권 주변 지역의 개발을 이제 말하고 있고요. 이 이외에 준공업 지역이 의외로 지금 서울 지역에 많지요. 이 준공업 지역에 대한 고밀도 개발이 바로 이제 여기까지는 주로 보면은 역세권 개발을 통칭한다. 역세권 개발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좀 더 살펴봐야죠. 기존에는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개발 방식만 존재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네 가지의 사업 방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되죠. 이 네 가지가 되니까 너무 머리가 복잡해. 정말 내가 이것을 다 재개발 재건축도 다 모르는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나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민간 재개발, 기존의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방식이 이제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공공이라고 하는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공공이 개입되면 뭔가 과자 부스러기라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제 주는 방식으로 이걸 준다는 거죠. 용적률 현재 어떻게 됩니까? 서울에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200%, 3종은 250%인데 서울의 경우입니다. 이것을 법정 최고의 플러스 20%,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300%, 그리고 3종인 경우는 360%까지도 용적률 상향을 해준다. 용적률 상향을 해준다.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사업 주체는 조합과 LHSH 등 공공기관이 공동 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이 민간 재개발과의 차이점이죠. 민간 재개발은 뭐예요? 민간 재개발. 민간은 이해가 없죠. SH나 LH가 없죠. 바로 조합의 자율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은 2종의 경우는 200%에서 300%까지, 그리고 3종의 경우는 250%에서 360%까지 상향을 해준다. 상향을 해준다. 상향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성이 좀 개선되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 주체가 조합이 아니라 LH, SH 등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이 사업 주체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이 3번은 이사 대책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여기는 2번은 작년 9월 21일 대책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다르다. 그래서 이 기존 소유주에게 현물 대납을 받은 후, 현물 대납이 뭐예요? 땅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소유권을 넘겨받은 다음에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다릅니다. 공공 재개발과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은 다르다. 네 번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요거는 이제 역세권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업 주체가 LHSH로 사업 방식은 수용을 하는 게, 이건 또 완전히 뺏어간다. 수용을 한 후 거주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거주자 중심이다. 요 거주자 중심이라는 거 꼭 유념하십시오. 거주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투자에 상당히 유념을 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1번과 2번, 즉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의 사업 방식을 비교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의 뭐예요? 공통점은 올해 2021년 2월 4일 이후 계약해도 현금 청산이 되나요? 안 돼요? 현금 청산되지 않는다. 저번에 발표할 때 보니까 2월 4일 이후에 거래하는 건 전부 현금 청산된다고 하던데 아닙니다. 여기는 공공재개발은 2020년 9월 21일 발표한 거거든요. 이것에 근거해서 현재 지정된 것이 24곳이 있다고 했죠. 1차, 2차로 해서 여기는 거래를 해도 어때? 현금 청산이 되지 않는다. 조합 방식으로 보유만 하고 있어도 입주권이 부여가 된다.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추진위, 조합,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등의 사업 절차를 어떻게 따르게 된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빠르냐, 좁혀지느냐, 늦느냐, 좁혀지느냐 차이가 되겠죠. 민간 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의 뭐예요? 차이점은 과연 무언가? 차이점은 민간 재개발의 사업 주체는 조합이에요.
그런데 공공재개발의 사업 주체는 조합 플러스 뭐예요? LH 등 공공기관이다. 그래서 요 차이가 사업 주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 공공재개발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조합이 하죠. 그래서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게 되면 여기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점은 용적률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인허가 과정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이런 그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다른 몇 가지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이점들이 이제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다면 3, 4 방식, 3과 4 방식을 사업 비교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3, 4가 뭐예요?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 방식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차이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통점은 뭘까요? 2월 4일 이후예요. 이후 계약하면 현금 청산. 자, 안 준다. 현금 청산해 버리는 거예요. 안 줘. 뭘 안 줘? 입주권을 안 주고 현금 청산한다. 자, 다시 한번 공공재개발은 어떻다? 현금 청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거래가 자유로워. 물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이제 지정이 되면은 18제곱미터 이제 주택인 경우는요. 또 상가는 2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주택의 경우는 토지 면적이 18제곱미터 이상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은 거래는 자유롭다. 거래는 자유롭다. 그렇지만 3번, 4번은 다르다. 이거는 이사 대책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후에 계약하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된다고 발표했으니까요. 자,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차이점은 뭘까? 차이점은 첫째,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은 LH 등이 현물 대납 후 우선 입주권, 현물을 대납 후에 우선 입주권. 그리고 거주 보유에 대한 아직 언급이 아직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수용을 한 후에 우선 입주권 부여. 그래서 이거는 거주자에 한한다. 거주자에 한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주자에. 보유자는 뭐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금 청산. 이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다. 요거 아주 중요하죠. 자,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의 대상지는 기존 재개발 구역의 조합의 2분의 1 이상 동의 시 신청이 가능해요. 2분의 1 이상 50% 이상이 되면 신청이 가능한데 하지만 기존 재개발 구역만이라고 한정 짓지도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 요거는 공공 직접 시행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대상지는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 지역을 대상지로 하되 역세권은 300m 이내, 노후도는 60%로 완화. 보통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후도는 3분의 2 이상이죠. 67%. 그렇기 때문에 완화하겠다는 내용에는 아직 구체적인 지정 요건이 아직은 발표가 되지 않아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서 거주자가 우선권을 가진다. 그래서 보유자는 현금 청산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수용을 한 후에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잘 살펴보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 재건축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의 경우에는 대상 지역을 기존 재개발 지역으로 한정하는지 개발 계획이 없는 지역도 해당되는지. 또 네 번째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 거주자 외에 보유자는 정말 현금 청산하는지 협의를 통해서 이제 우선 입주권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의 개발 방식을 발표했으면 조속히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다듬어서 실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결론! 사업 방식이 기존 민간 재개발 1개에서 이제는 4개로 사업이 늘어났어요. 사업 방식이. 그래서 세분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사업 방식을 자세히 알고 투자를 해야 잘못하면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